다음 회피 넘어가자면요. 네. 지금 이제 가뜩이나 어려운 일본의 자동차 산업 현황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닛산, 어떻게 어, 안 뺏겨 보려다가, 네. 르노한테 안 뺏겨 보려다가 지금 국제 망신 사고 있고, 닛산이 그동안 좀 정상화되었던, 궤도에서, 정상화 궤도에 올라왔었던 모든 수익과 시스템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전부 다 손실을 봐가면서 잃고 있다. 과거에 망해가던 닛산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설명 드렸고, 지난주에는 미쓰비시가 유럽에서 철수하게 되면서 미쓰비시도 이제 간판 내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도요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도요타는 명실상부한 일본 1위 자동차 기업이죠. 세계적으로 따지더라도 도요타의 어떤 위상, 이거는 세계 3대 자동차 메이커라고 봐야도 될 만큼 위상과 규모와 뭐 주가를 자랑하고 있는 뭐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 근데 이 도요타 자동차가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 의해서 개 털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생산량 1이 아니고요. 규모가 크다는 거예요. 네. 단일 공장으로서 이제 1000만 대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도요타 자동차니까 아무튼 세계적인 위상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도요타가 우리나라한테 사기를 쳐온 게 이번에 발각이 됐습니다. 뭐냐? 도요타가 생산하는 러브4라고 하는 자동차 기종이 있어요.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의 전면부, 범버를 비롯한 전면부 구조물 안에 이 안전보강제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종의 우레탄 같은 건데, 철판과 철구조물 사이에다가 일종의 완충을 할 수 있는,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이 안전보강제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걸 왜 넣게 됐냐면, 이 차가 처음 출시된 게 이제 2015년인가? 여기 볼까요? 네, 뭐가 없네요. 2015, 1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리면 여러분이 나중에 지적해 주시고요. 이 미국 수출을 했는데, 그 당시에 충돌 테스트를 했어요. 미국에 진출합 당연히 충돌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4급을 먹은 거예요, 4급. 최하위 등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만들어지고 잘 빠지긴 했으나 이게 이제 충격 안정도에서 너무 형편없는 등급을 맞게 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 충격 안전 보강제를 추가로 넣고 해가지고 이걸 다시 1등급으로 재검사를 해갖고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 이게 완전 깡통이라 그냥 받으면 4등급이고 넣고 박으면 1등급으로 안전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차를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고 이게 이제 잘 팔렸는데 자,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안전등급 1등급을 맞은 차라고 해서 광고를 하고 이 차를 팔았어요. 그랬는데 실제 안에 보강제는 안 넣고 팔았다는 거죠. 즉 미국 차에는 보강제를 넣어주고 우리나라 수출 차에는 보강제를 안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깡통을 판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미국 안정 1등급을 받았다라고 광고하면 안 되는 거지. 그 4등급 받은 차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딱 걸렸지. 그걸 안 넣고 공정위한테 걸려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행정처벌을 받아서 작년 올 1월 달이죠. 올 1월 달에 과징금 8억 원을 처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장 광고 한 거죠. 그래서 이 과장 광고를 했으면 이제 8억 원 맞았으면 그거 내고 끝나면 좋잖아. 근데 이거를 불복을 했어요. 못 내겠다. 뭐 불복 사유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건 뭐 일본인 특유의 말장난인 거고 기본적으로 안전이 달린 문제를 차별하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봉으로 알았고 호구로 알았던 놈들이 자 그러면 과징금 정도에서 끝내줄게 이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었어. 아주 그냥 품목 허가를 취소해 버렸어야 되는데 과징금 8억 내면 해결해 줄게 그랬는데 이거 뭐 잘못한 건 맞는데 돈을 못 내겠는데 라고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가뜩이나 일본 차들 안 팔리고 지금
불매운동이 진행인 상황에서 이거 뭐 한국 마켓 정도는 뭐 포기해도 괜찮다는 배짱인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걸로 인해서 이게 좀 이제 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불매운동의 여파를 받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러시아가 진행했었죠. 어, 수입차 프리우스, 전기차 부분에서 우리나라에 프리우스 많습니다만 수입차 프리우스에 대한 방사능 검출을 이걸 돌려보낸 사례가 있었는데 관세청이 바로 1월 23일 날 도요타 자동차를 방사능 우범 화물 품목으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돈 못 내라고 버팅기고 있는 태도를 취하려고 하는 순간 바로 방사능 차량, 이게 이 제품은 방사능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선언을 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이게 이제 검출된 거와 마찬가지로 이 도요타 차량 자체를 검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5%만 뽑아가지고 10대 중에 5대를 했겠죠. 이게 아니라 전수검사를 통해가지고 방사능이 나오는데 일일이 조사를 해보고 만일 방사능이 확인된다고 하면 전부 다 반품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번 조치가 취해지면서 또 하나 알려진 어떤 새로운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비밀이 있었어요. 저도 사실 이걸 몰랐네요. 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반경 250km 내부에 있는 공산품 중에서 5%를 골라가지고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로 검사를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반경 250km면요 거의 뭐 도쿄도가 다 포함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오사카를 비롯한 도쿄로 연결돼 있는 주로 공업지구에 있는 제품들은 전부 다 이제 방사능 검사를 해왔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휴대용이었고 5%만 무작위로 했었기 때문에 그동안 검출되는 사례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도요타에서 한 번도 이제 이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방사능이 나온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 도요타 자동차가 말이죠. 후쿠시마 원전에서 100km 거리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요타 자동차의 주요 생산 시설들이 원전이랑 너무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이게 방사능이 검출된 게 이게 그냥 뭐 우연히 이 방사능 제품들이나 뭐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 하나 들어간 게 아니라 애초에 공장이 그 근처에 있더라는 얘기지. 후쿠시마 근처에. 근데 우리가 그걸 몰랐네. 그거를 관심을 안 가졌네. 그러니까 먹는 것만 생각하고 프리우스 자동차에 얼마나 많은 방사능이 있고 이걸 타고 있는 소비자들이 노출됐을지 거기에 대한 우리가 관심이 소홀했다는 거야. 결국은 이 문제가 이제 확대가 되게 되면 우리가 이 또 전파력 좋잖아. 이번 올림픽 사태에 관련한 거 누가 전 세계에 다 알렸습니까? 방사능 위험. 대한민국이 4개월 만에 다 알렸잖아. 자, 도요타 자동차 방사능으로 문제 있다. 한국에서 전격적으로 방사능 검역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자,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일본차 제대로 수출될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의 경우를 따라온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되면 뭐 모르겠어요. 뭐 해외 기지가 많으니까 일본 자동차 기지 덮겠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도요타 자동차 치명적인 매출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이슈를 만들었다. 그거를 우리한테 깡통째 팔아가지고 우리 정부를 건드리는 바람에 이게 촉발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튼 일본에서 최대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 닛산, 미쓰비시 가고 나면 일본 경제의 30%를 좌지우지한다는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완전히 폭망각으로 간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일본이 지금처럼 그나마 억지로 버티고 있던 아베 경제를 비롯한 수출 경제도 완전히 무너질 거다라는 예상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번에 도요타 한번 죽여봅시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 얘기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질까 하는데요. 네. 중국이 이제 야심찬 반도체 굴기를 준비를 했었고요. 아마 어마어마한 자금을 쏟아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통계가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 돈으로 40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고 투자할 예정까지 잡혀 있다라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일단 메모리 분야에서 한국을 따라잡겠다. 한국의 낸드 프레시 메모리를 따라잡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먼저 세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시스템 반도체를 그 따라잡아서 전격적으로 하기엔 이게 이제 그 규모가 소규모, 그러니까 이걸 다품종 소량이라 그러죠. 네, 다품종 소량인 부분도 있고 기술적인 격차가 있기 때문에 범용으로 쓸 수 있는 메모리를 따라잡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 부분을 따라잡는다는 얘기는 결국 세계 시장 70%를 점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도전장을 던진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이러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1차적인 중국의 도전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완전히 뭉개져 버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유출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가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메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메모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도시에서 이게 터져버린 거야. 그것도 어마무시한 규모로. 사실 1200만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500만 인구가 피난을 간 상황인 거고, 우한 지역에 있는 모든 공장이나 산업시설은 사실상 중단됐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 안에 중국이 야심차게 투자했던 핵심 반도체 생산 단지들이 전부 다 몰려 있었다는 거죠. 네. 이거를 삼성의 천운으로 봐야 될까요? 중국의 불운으로 봐야 될까요? 아무튼 생산 거점 기지 자체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현재 우한 지역에 공장을 두고 있는 그 반도체 주요 업체는 칭화 유니그룹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창장 준수로 YMTC로 그냥 할게요. 창장 춘수라고 하는 반도체 기업 이 두 군데가 이 안에서 삼성을 견제하기 위한 메모리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왜 이 지역에서 시작을 했느냐? 늘 말씀드리지만 이 지역이 중국의 가장 중심 배꼽 지역에 가깝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생산을 해야 중국 안에 물건을 배송하는 데 굉장히 유리해요. 항구를 통한 그 수로도 이용할 수 있고, 항공을 이용하거나 육상 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배송비가 가장 저렴하게 드는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 공장을 세운 이유는 이 안에서 만들어진 반도체를 가지고 상하이나 북경 또는 뭐 텐진 같은 기존에 중국에 있는 다른 그 많은 반도체를 쓰고 있는, 중국 석유보다도 반도체를 더 많이 수입하니까 내수 업체들한테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이치로 일부러 야심차게 이 지역을 잡았다는 말이죠. 근데 이 지역이 지금 완전히 휴업 상태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원래 춘절이었어요. 이번 사태가 생기기 전에부터 1월 30일부터 춘절이었기 때문에 1월 30일까지 원래 이제 쉬고 나오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 일주일 전부터 해서 1월 30일까지 그러면 얼마죠? 약 한 보름 정도의 휴가 기간을 두고 이제 여기가 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2월 2일까지 연기했다가 2월 9일까지 연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각종 생산 시설을 비롯한 연관되어 있는 산업 시설의 노동자들이 안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사실 칭화 유니그룹은 그 시진핑이 만든 회사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칭화대학이 설립한 회사고 시진핑이 칭화대 출신이고, 또 이 칭화대가 설립한 이 회사에 돈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성장한 배경에는 어떤 이제 기술적인 어떤 뭐랄까요, 발전을 이루고는 뭐 연구진이 뛰어나 이게 아니고
막대한 돈을 갖고 M&A로 관련된 기업들을 다 사들였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렇게 빨리 큰 거거든요. 시진핑 집권기에. 그래서 원래 그 세계 3위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웨스턴 디지털 같은 미국 내 반도체 기업들을 인수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술도 따고 말하자면 뭐 생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을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딱 제지를 맞으면서 진행이 안 된 상황이었고 그러던 와중에 어떻게든 외국의 기술들을 끌어 들여갖고 자체적으로 한국하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하고 또는 그 삼성을 밀어내 보자라는 차원에서 영입한 인사가 일본의 사카모토 유키오라고 하는 전 엘피다 메모리의 최고 경영자를 입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가 잘못된 거야. 뭔가 그 발전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네들이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자체 생산을 하고 뭐 이런 이유를 통해 가지고 생산을 해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반도체가 발전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생산 공정을 만들고 그러니까 공장을 새로 짓고 거기에 생산 라인을 깔고 이게 유기적인 생산이 연결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기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한 3, 4조 원 들이면 건물에서부터 생산 라인 하나를 짓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삼성 한 14개 라인까지 있어요. 이런 3, 4조 원을 들이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라인을 어떻게 놓고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 어떻게 출하할 거냐.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노하우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걸 직접 다 해보지 않고서는 너무 어렵다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한테 제휴를 해서 예를 들어 삼성하고 합작 공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한국을 어떻게든 제껴버려야 되니까 우리한테 기술을 줄 수 있는 그나마 유일한 데가 어디냐라고 해갖고 선택한 게 일본인 CEO를 데리고 왔다는 거야. 어? 그래서 이 일본인 CEO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이 엘피다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히다치하고 NEC가 합쳐져 가지고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중국이 원하는 모든 종류의 기술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해본 기업이니까. 그래서 막상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 나이가 72이거든요, 올해. 그래서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노하우가 10년 전 거예요. 최소 10년에서 15년 전 노하우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한테 무리하게 최첨단 뭐 10나노 공정, 5나노 공정 이런 류의 공정 설계라든지 이런 관리를 억지로 무리하게 맡기다 보니까 이게 계속 어긋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최첨단 설비들은 쉽게 말해서 설비 개발에서부터 그걸 만드는 제조 기계에 대한 발주, 그러한 것들을 이어와갖고 생산에 이어가는 모든 과정들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저씨는 포니밖에 못 몰아본 사람이라 요즘 차를 태우면 이게 단추 눌러서 시동 거는 것 자체를 못하는 운전자란 말이지. 근데 이 사람을 데려다 놓고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노하우를 무조건 해오시오 라고 강요를 하다 보니까 원래 어긋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국 정부는 공산당이잖아. 시진핑이 직할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돈으로 막 돈질을 해서 밀어주는 거예요. 25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3D 그 낸드 프로시 메모리 공장을 우한 지역에 지어라라고 강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공장을 만들고 있었지만 이 설계가 어떤 공정 설계가 이 노인네 CEO가 알고 있는 인맥이나 기술진 안에서 들어왔는지 우리 SK나 삼성에 비해서는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뒤진 상태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 설계 자체가 이미 한물 간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만든다고 하더라도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을 보장할 수 없는 수준의 공장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아직까지 본격적인 양산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공장이 사실상 중단이 됐고 이 중단 사태가 단기에 해결될 것 같지가 않다는 거지. 멀리 있는 거면 모르는데 우한 그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한 안에서 단 한 명의 확진자가 추가되거나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이 나는 이상 이 공장을 돌린다는 건 불가해진 거예요. 거의 6개월 이상을 못 돌리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도체는 6개월이 수명이에요. 6개월 동안 생산을 해서 팔게 되면 6개월 후에는 어떠한 제품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한 세대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6개월 동안에. 근데 6개월 동안 기존에 있는 생산 공정을 못 돌리게 된다? 그 후에 만들어서 돌리기 시작하게 되더라도 이게 한 세대가 지난 제품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지난 제품들은 시중에서 쓰이질 않고 쓰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저가로 말 그대로 덤핑으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일본 불화수소랑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일본 불화수소가 뭐 최근에 뭐 전달 대비해서 800 몇 배가 팔렸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산화가 끝났는데 왜 800 몇 배라고 하지? 라고 봤더니 100원에 팔던 거를 2원에 팔고 있습니다. 일본 애들이 불화수소. 최고 처리를 하려고 그 독성 있는 걸 어디다 처리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그 전에 100원씩 공급하던 거를 2원에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덤핑을 치고 있다고요. 근데 이 중국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가격도 못 받을 상황이 될 뿐더러 지금까지 깔아놓은 25조 원을 투자한 생산 라인을 전부 다 걷어내고 다음 단계에 맞는 생산 라인을 추가로 시공하기 전에는 지금 삼성하고의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이건 실질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굴기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얘기가 가능해진 거죠. 지금 삼성이 최근에 그 너광 장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적외선을 통해 가지고 반도체 기판을 회로를 새기는 너광 장비 20대를 일괄 주문했어요. 이게 한 4조 원어치라고 합니다. 사상 최대 규모고 이게 이제 2년 동안 분할돼서 이 공급이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장비를 중국도 살라 그랬어요. 그리고 먼저 주문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한국 걸 따라잡기 위해서 이 네덜란드 회사인데 이 회사에다가 먼저 주문을 했는데 미국이 압력을 넣어갖고 중국에 팔지 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원래 자체적으로 주문했으면 한 3, 4년, 5년 걸려야 될 물량을 중국이 못 사가게 되는 바람에 이걸 2년 만에 인도받을 수 있게끔 된 거고, 이거를 좀 더 빠르게 들여오는 일종의 반사 이익을 추가로 얻었어요. 트럼프가 알게 모르게 해준 거 많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삼성이 너무 반사 이익을 보는데, 아무튼 이 장비들을 확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삼성은 지금 10나노 계열의 뭐 그냥 개념을 설명하지 말고 10나노가 지금 양산품 중에 최고로 정밀한 그 제품인 건데, 지금 3나노 수준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됐고, 이게 개발하게 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그 반도체의 부피를 35% 정도 줄이고 전력을 50% 정도 줄이는 획기적인 신차세대 제품을 개발했고, 이걸 양산할 수 있는 생산 설비를 갖춰서 2년 안에 이 양산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칭화윤희는 10나노 수준도 해결을 못하고 있을 뿐더러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게 6개월 이상 멀어져 버렸고 6개월 후에도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제 메모리 안에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사라졌다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여기에 트럼프가 이제 뒤통수를 한 대 더 치고 있습니다. TSMC로 불리는 대만계 반도체 회사. 네. 이 대만계 반도체 회사 TSMC를 트럼프가 목을 비틀고 있어요. 원래 이제 TSMC가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 물량들을 집중적으로 받아서 파운드리라고 하죠. 주문형 반도체 시장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15% 정도 하니까 확고한 세계 1위인 건데, 얘네가 세계 1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삼성이 이미 메모리에서 너무 강점을 갖고 있고 독과점 처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인텔이라든지 그 다른 회사의 기업들이 이 삼성이 이것까지 하청을 줘서 맡기게 되면 기술을 더더욱 높여갈 게 두려워가지고 이른바 신설계를 유출당하는 게 두려워서 TSMC한테 일을 많이 몰아준 거예요. 이게 TSMC가 일을 잘한 게 아니라 삼성한테 일 맡기면 기술 도둑 맞을까봐 얘네한테 주는 케이스가 많았다는 거죠. 보완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서 TSMC가 쭉 덕을 봐왔는데, 문제는 이 TSMC의 주 공장들이 전부 다 중국 본토 안에 대부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대만에 있다가 지진 때문에 여러 번 혼이 나고 그래서 이제 인건비 저렴한 이제 중국으로 들어간 건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거죠. 야, 니네 공장 이전해. 가급적이면 미국으로 했으면 좋겠어. 라는 요구를 했는데 베트남으로 옮기고 있어요. 미국까지 가는 거 힘들어. 라고 버팅기니까 트럼프가 그럴 것 같으면 니네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 못하게 하겠어. 니네한테 일거리 못 주게끔 만들 거야. 라는 식으로 압박을 취해졌다는 거죠. 아, 착한 트럼프. 그렇게 되다 보니까 트럼프의 태도가 불안한 인텔. 인텔이 아무래도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거든요. 이번에 뭐죠? 대통령 후보 여기 후보 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뭐 97% 지지 막 이러더구만요. 네. 그러니까 뭐 거의 이 공화당 대표로는 확정이 된 상태나 마찬가지인 거고 민주당이 저렇게 미국 민주당이 제대로 된 거 못하고 탄핵 들고 처리 못하고 막 이런 꼴을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트럼프 당선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텔을 비롯한 주요 IT 기업들이 TSMC 믿고 있다가는 이거 삐끗하겠다라는 위기감을 탄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삼성한테 일거리를 몰아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마 올해가 지나고 나면 18대 50 정도의 생산 격차가 거의 뭐 역전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물량들이 현재 삼성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기술들을 이어받게 된다고 하면 진짜 삼성이 아니 대한민국이 꼭 삼성만 얘기하니까 삼성만 있는 것 같은데 이 대한민국이 반도체에 대해서만큼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따라올 수 없는 확고한 위치를 주게 될 것이고 이 반도체 산업 안에서의 유상이 우리 산업계 석유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뭐가 다 있더라도 석유 없으면 산업이 안 돌아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미래 세계 미래 세계의 어떠한 기업과 생산품들도 반도체가 없이는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한 대한민국 기업들의 약진, 경쟁자 중국의 몰락, 그리고 미국이 한국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이 반도체 사업을 독식하려고 하는 지금의 이 상승 기류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이게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의 세계 재패가 이제는 진짜 멀지 않았다. 그리고 중국은 여기 이번 칭화 윤리의 실패를 비롯한 반도체 굴기의 실패로 인해서 이게 이제 시진핑 차원의 정권적인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시진핑이 그냥 망하지는 않겠죠. 자기 임기는 채우고 넘어갈 건데, 차차기 임기를 추가로 더 연장하거나 자기 쪽 세력의 사람들을 정치 일선에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이 무너져버린 반도체 굴기를 세워야 할 거고, 그렇게 되자고 하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직접 만들어 쓰겠다는 싸가지 없는 만용을 부리지 않을 테니까 한국 기업하고 제휴해서 중국이 미국하고 경쟁해 나갈 수 있는 반도체 생산 공급 라인을 한국 쪽에 일임할 테니까 해결을 해주시오. 중국에 만들든 한국에서 만들든 베트남에서 만들든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라고 외교적으로 숙이고 들어올 사태가 머지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있죠. 네. 그렇지만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방역 잘하고 있고요. 우리 방역 시스템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국가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쪽이 이제 제일 많이 의존하고 제일 많이 감사하고 있을 뿐더러 이번에 어떤 우한 지역의 특성 때문에 중국이 그동안 시진핑이 가장 야심차게 추구하고 있던 반도체 굴기마저도 대한민국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요, 바이러스 사태가 오히려 우리한테 고마운 구석도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피해자 없이 잘 이겨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이겨내는 과정 중에 지역적인 님비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국가 행정에 대한 비난하는 저는 기레기들의 일부 어떤 수작질도 다 부질없는 짓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잘 해결되고 있다라는 면에서 물론 불편합니다.
마스크 하고 다니기 불편하고 집안에 있어야 되는 거 불편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위기를 기회 삼아서 반등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우린 잘해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네. 바이러스에 관련된 얘기만으로 3시간이 넘도록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 후원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 엘리자벳님, 우리 딸 이름이랑 같은 윤지랑 외식하세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아까 괜한 얘기를 했나? 네. 거기에 추가로 보미 작가님 달달한 거 드시고 사랑해요라고 추가 후원까지 해주셨습니다. YH문님, 조용락님, 모소대나무. 이게 뭔가요? 소나무와 대나무와 모나무가 합쳐진가요? 네. 기억해냄님, 최영님, 보미작가 용돈 줘야지 다이어트 잘 돼가는지요? 물어주셨는데요. 다이어트 폭망입니다. 자, 오늘부터 합니다. 네, 늘 오늘부터 하죠. 자, 마리미루님, 아직 한 분 남았어요. 네, 집사 꿈나무님까지 이번 에피소드에 관심과 후원을 보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뵐 때까지 불편하시지만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러기들의 농단에 귀 기울이지 마시는 희망찬 또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미 작가 인사해 주세요. 네, 오늘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이 선영님 매번 애써주셔서도 감사해요. 제이 선생님 개인적으로 메일 한 통 주세요. 네, 꼭 제가 홍대에서 저녁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보미 작가와 함께 가겠습니다.